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동생의 친동생까지 줄줄이 달고 사는 40대 맏며느리입니다. 제 소개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의외로 저는 이 생활이 나쁘지 않답니다. 이른 나이에 가진 것 하나 없는 몸으로 시집와서 지금은 작지만 제 가게도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 시동생들에게는 든든한 형수님이자 남편에게는 최고의 동반자라는 인정까지 받으면서 어깨를 떡하니 펴고 살고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쉬웠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죠. 특히 작년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끝이 쭈뼛하고 서는 느낌이거든요. 그 일로 막내 서방님도 상처가 커서 한동안은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답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바로 생산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나마 학교 다니면서 자격증을 많이 딴 덕분에 생산직 중에서도 대우가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었죠. 취직과 동시에 저와 동생들은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걷어주셨던 외삼촌께서는 단박에 저희를 쫓아내셨기에 초반에는 좀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숙모께서 부모님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외삼촌 몰래 챙겨주셨기에 옥탑방이라도 얻을 수 있었죠. 순탄하지 않은 20대를 보내는 도중에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일하는 공장으로 나온 본사 직원이었는데요. 지인의 소개로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몇 번 가지면서 호감이 생기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만 셋인 집안의 장남으로 시부모님께서는 곳곳에 체인점을 가지고 계실 만큼의 큰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도 회사 식구들이랑 몇 번 갔던 곳인데 그 음식점의 본점이 시부모님의 소유라는 말에 엄청 놀랐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이 남자랑 결혼은 못하겠구나. 나같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하실 리가 없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첫 인사를 다녀오고 남편과 헤어질 결심까지 했답니다. 첫 인사를 갔을 때 확 느꼈거든요. 몇 가지 물어보고는 말씀이 없으셔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저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말이죠. 나중에 알았지만 원래 두 분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장사는 어떻게 하셨냐고 할 정도였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밖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내보내니 당연히 집에서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신혼집을 구하는 대신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선택했어요. 제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쌍둥이 동생도 있었기에 어려운 결정이었죠. 원래는 동생들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사정을 들으신 시부모님께서 동생들까지 다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지 뭐예요. 아니, 아직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둘만 옥탑방에서 살게 할 작정이야? 공부하기도 힘든데 살림까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학교를 다녀? 그러지 말고 별채 내어줄 테니까 거기 들어와서 살아. 그래, 어차피 손님방으로만 쓰던 곳이니까 편하게 써라. 그리고 아무리 남매라고 해도 그 나이가 되면 각방 쓰고 싶지. 언제까지 한 방 쓰면서 살아? 거기다 공부도 곧잘 한다며. 다른 건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하고 싶은 일 하라고 그래. 진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외숙모를 제외하고 우리 남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뒤늦게 공부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학비 걱정은 하지 말고 마음껏 하라며 격려해 주셨답니다. 정말 남편의 말처럼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예뻐해 주셨죠. 처음 시집을 갔을 때는 두 서방님도 함께 살았어요. 불편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막내 서방님은 까칠해서 툭툭 말을 던지듯이 하는 버릇이 있었지만 둘째 서방님은 정말 다정했거든요. 낯을 가리는 제게 먼저 말도 걸어주고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 하셨어요. 저랑 웃음 코드도 잘 맞아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계속 웃게 되더라고요. 그에 반해 막내 서방님은 정말이지 얼마나 저하고 싸웠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손도 많이 가서 툭하면 반찬 투정에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많았답니다.
진짜 초반에는 몇 대 쥐어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12번은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아프면 제일 먼저 알아보고 약을 챙겨주는 섬세한 면도 있었죠. 물론 좋은 말로 주지는 않았지만요. 남편은 자기가 형제들에게 밀리는 것 같다는 소리를 종종 하면서 형수님 편만 드는 동생들에게 질투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면서 남자들은 철이 들 수 없는 족속들이란 말씀을 하기도 하셨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시집 잘 갔다고 자랑하려고 사연을 보냈나 싶은 생각도 하실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랍니다. 싸움 한 번 없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중간에 시부모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고 싶다고 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큰일도 없었죠. 시부모님께서 하시던 일은 남편이 맡아서 했어요. 둘째 서방님께서는 베트남으로 해외 발령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문제의 일이 벌어졌죠. 막내 서방님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결혼 자체는 축복해야 할 일이죠. 거기다 그 까칠한 막내 서방님을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환영할 이유는 충분했고요. 하지만 첫인상부터 정말이지 막내 동서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막내 서방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데려온다는 말에 시부모님께서도 오랜만에 집에 오셨어요. 다들 어떤 사람이기에 막내 서방님이 죽고 못 사는 정도가 된 것이냐며 들뜬 목소리로 기대하셨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소리에 다들 입구에 줄줄이 나가서 맞이도 했답니다. 그런데 막내 동서가 들어오는 순간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심지어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이냐는 소리까지 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그 자체였는데요. 옷을 입은 것인지 벗은 것인지 알 수 없을, 아니 과연 이것을 옷이라고 해도 될지 모를 정도의 의상을 갖춘 막내 동서가 웃으면서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도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가슴골이 훤히 다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치마는 엉덩이 라인 아래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있었죠. 진짜 속으로 미쳤어 라는 소리를 몇 번이나 했답니다. 거기다 향수 한 병을 통째로 머리부터 부어버린 것인지 향이 코를 찌르다 못해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손톱에 새빨간 네일도 하고 대형 링 귀걸이뿐만이 아니라 목에는 화려한 목걸이까지. 그저 한숨만 나왔어요. 뭘 그렇게까지 기억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에 시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말할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주버님, 형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말씀드렸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패션 쪽 일하고 있다 보니까 옷이 좀 화려해도 이해해 주세요. 막내 서방님은 아무렇지 않게 소개를 했지만 그 누구도 쉽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나마 빨리 정신을 차린 것은 시어머니셨어요. 우선은 저녁부터 먹자고 하면서 가족들을 식탁으로 이끌었죠. 남편은 무슨 정신으로 온 것인지 모르겠다며 중얼거렸지만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막내 동서의 무개념 행동은 식탁에서도 이어졌어요. 사실 시부모님도 오시고 손님도 온다고 해서 음식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막내 서방님께 혹시 알레르기 같은 것은 없느냐고 사전에 물어보고 준비했을 정도로 나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식탁에 앉자마자 대뜸 막내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커피면 된다고 말이죠. 식탁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죽하면 막내 서방님까지 당황하는 얼굴로 막내 동서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커피라니, 형수님께서 자기 인사 온다고 신경 많이 쓰셨는데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 신경 써주신 건 감사하지만요. 요즘 다이어트 기간이라서요.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물도 안 마시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커피라도 마시려고요. 아메리카노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럽은 없이요. 커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식사하는 자리잖아요. 아무리 다이어트 한다고 해도 오늘은 치팅데이라고 생각하고 좀 들지 그래요. 다들 언짢은 얼굴만 하고 있기에 참지 못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드럽게 말할 생각이었지만 뾰족한 말투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죠. 막내 서방님이 허둥거리며 막내 동서에게 조금은 들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막내 동서는 입을 한 발음 빼고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식탁의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어요. 다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막내 동서는 명백하게 적대감 어린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 역시 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주하고 있었고요. 결국은 시아버지께서 그럼 식사는 손님이 가고 나서 하자고 하시고는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셨어요. 막내 동서는 오라고 하셔서 왔는데 할 말을 해보라고 하시니 당황스럽다고 말하고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다 대답하겠다고 했죠.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는 반응이었어요. 등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궁금한 것이 있을 리가 있나요? 당장이라도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 중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막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소리에서 누군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녁이나 먹자고 불렀는데.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도 오빠랑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는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올해 안으로 결혼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빠는 내년에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결정을 미룬 상태예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고? 아가씨는 패션 쪽에서 일한다고? 부모님은 이민 가셔서 호주에 계시고 저는 패션 잡지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 아직은 제대로 된 기획을 맡을 수준은 아니지만요. 막내 동서는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은 집안 살림에 익숙하지 않으니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아니 누가 좋아한다고 여길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것인지 헛웃음이 났어요. 시부모님께서 계시는 것이면 몰라 지금은 저희 부부와 막내 서방님 그리고 별채의 동생들이 살고 있는데 여길 들어온다뇨. 제 명의로 된 집은 아니지만 지금 가족들 중 막내 서방님을 제외하고 누가 환영한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하는지 어이가 없었죠. 시부모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생각하자고 하시며 말을 아끼셨어요. 그렇게 막내 동서와의 첫 만남은 제 머릿속에 최악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막내 서방님이 좋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서 못마땅해 하시면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가르쳐야 할 것들이 많겠다고 하셨죠. 저 역시 공감했고요. 그래서 결혼에 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두 번째로 집에 왔을 때는 따로 불러 이야기를 했답니다. 막내 동서는 처음 집에 왔을 때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옷차림으로 왔더라고요. 거기다 여름이다 보니 이제는 재킷조차 걸치지 않고 민소매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저는 막내 동서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곧 결혼할 사이이니 동서라도 불러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편하게 하라고 하더군요. 동서,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알고 있지? 그리고 왜 왔는지도. 당연하죠. 오늘 결혼식 일정 이야기하러 왔어요. 부모님 대신해서 곧 이모가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정 생기셔서 그냥 제가 대신 이야기 듣고 부모님께 전하기로 했어요. 왜요? 꼰대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 시부모님 계시는 곳이야. 인사하러 오는 자리인데 저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옷차림에 신경을 좀 썼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텐데 말이야. 이렇게 짧고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해야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옷은 개성이 중요하죠. 형님이 패션을 모르는 것 같은데 요즘 가장 핫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도 때와 장소는 가려야 한다고 배우지 않았어? 처음에는 패션 잡지 쪽에서 일을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히려 패션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시부모님은 물론 다른 가족들이 곤란해하는 것 정도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막내 동서는 자신만의 색깔이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대답했지만 저는 끝까지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다고 말했죠. 막내 동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까지 들먹이면서 제게 짜증을 냈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에 시부모님을 만나는 자리가 또 만들어진다면 부디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달라고 말했죠. 저를 설득하려던 막내 동서가 입을 꾹 다물고는 노려보더군요. 저는 그래서 네가 뭐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시선으로 막내 동서를 바라봤고요.
결국 먼저 고개를 돌린 것은 막내 동서였어요. 알겠다고 하면서 주의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말귀는 알아듣는구나 싶어 내심 안도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어요. 막내 동서를 데려다주고 오겠다던 막내 서방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는 저를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전개라 남편도 당황하며 말렸지만 막내 서방님께서는 그런 남편의 손길도 뿌리치며 말했어요. 그깟 옷이 뭐가 중요하다고 혼을 내셨어요, 형수님?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윗사람 티내면서 구박이세요? 막내, 너 말 조심해라. 막말로 시부모님께서 계시는 자리인데 그렇게 입고 온 것이 잘했다는 말이야? 해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오는 것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몰아붙여서 혼내시면 어쩌자는 거냐고. 형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네? 막내 서방님은 눈에서 레이저라도 나올 기세로 제게 따져 물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천천히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며 막내 서방님 역시 잘한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내 될 사람과 집을 방문한다면 옷차림 정도는 본인이 나서서 챙겨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저는 패션을 핑계 삼지 말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앞으로 이 집에 들어와서 살 거라면 다른 가족들을 생각해서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죠. 기세등등하게 나섰던 막내 서방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눈치만 보곤 알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저희의 대화를 곁에서 듣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는 아무래도 제가 고생할 일이 차고 넘칠 것 같다고 한숨을 푹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고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숱한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름 성대한 결혼식 이후 막내 서방님 부부는 본가에서 살림살이를 시작했어요. 그와 동시에 시골에 계셨던 시부모님께서 한동안 본가에서 지내겠다고 하셨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막내 동서는 시부모님께 엉뚱한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이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아서요. 별채 우리가 쓰게 해주세요. 신혼인데 이렇게 다른 가족들이랑 북적거리며 사는 거 별로잖아요. 별채엔 대학생 사돈들이 이미 살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별채라니? 나가시면 되죠. 대학생이면 자취해도 충분해요. 형님이 집을 구해주셔도 되잖아요. 그게 싫으시면 저희 대신 여기 들어와서 살면 되겠네요. 막내 동서는 언제까지 시댁의 친정 가족들을 들이냐며 이만큼 시간이 났으면 눈치껏 나가야 살아야 하는 건 아니냐고 제게 말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시부모님께서 워낙 저희 동생들을 아껴주셔서 미처 독립의 타이밍을 놓쳤죠. 저는 동생들과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하나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완전 의외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잘 살고 있는데 왜 비워야 하느냐며 이미 방 인테리어도 다 끝났으니 더 이상은 언급하지 말라고 확실히 정리하셨어요. 막내 동서는 시어머니께서 반대하실 것은 생각도 못했다는 얼굴로 몇 번이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 문제로 더 이상은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하셨답니다. 북적거리며 사는 것이 싫다면 지금이라도 집을 구해서 나가라는 말까지도 하셨죠. 막내 동서도 더 이상은 할 말 없었는지 기분이 팍 상했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첫 시작부터 요란했던 동서의 한 집에서 살기는 당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침을 각자 챙겨 먹었는데요. 다들 먹는 스타일이 다를 뿐더러 출근 시간도 제각각이니 누구 하나 기준을 맞추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죠. 남편은 아침에 누룽지를 푹 끓인 것을 좋아했어요. 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침이면 저는 누룽지를 팔팔 끓여서 식사 준비를 했답니다. 막내 서방님께서는 시리얼을 먹고 출근하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주방으로 들어오던 동서가 코를 잡으며 이게 무슨 냄새냐고 하더군요. 무슨 고약한 냄새냐고 짜증을 내는데 저는 누룽지 끓이는 향을 맡고 이렇게 짜증을 내는 사람은 처음이라 할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무슨 종이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동서? 저는 아침에 이대로 된 주스 꼭 마셔야 하거든요. 오늘은 어쩔 수 없고 내일부터 부탁 좀 드릴게요. 서방님께 이야기 못 들었어?
우리 집 아침은 각자가 알아서야. 그이나 내 동생들은 나랑 같이 누룽지 먹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고. 동서 아침을 왜 내가 챙겨? 마트에서 재료 좀 사다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동서가 알아서 해야지. 돈은 섭섭하지 않게 드릴 테니까 좀 해주세요. 어차피 형님 나중에 가게에 잠깐 얼굴만 비치는 것이 전부잖아요. 일하시는 것도 아닌데 좀 해주세요. 저는 아침에 바쁘단 말이에요. 동서만 바쁜 사람 아니야. 다들 아침에는 바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챙겨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아침에 주스 마시고 싶거든 직접 해먹어. 그리고 내가 전업주부나 다름없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집안일을 다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 아니 그럼 형님은 밖에 나가서 제대로 일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집에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도 아니야. 뭐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냥 놀고 먹어요? 양심도 없이? 저는 막내 병서의 필터 없는 말에 순간 울컥했지만 아침부터 어른들 다 계시는데 시끄럽게 만들 수는 없겠다 싶어서 꾹꾹 눌러 참아가며 막내 동서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신경 쓸 것 없다는 말로 상황을 급하게 마무리했어요. 물론 막내 동서는 고작 주스 하나 못 해주냐고 거슬릴 정도로 떠들어댔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죠. 솔직히 말하면 해줄 수도 있었어요. 막말로 레시피도 있으니 뭐가 어렵겠어요. 하지만 막내 동서의 태도가 너무 싫어서 만들어주겠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아니 무슨 집에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좋게 부탁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하는 일도 없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오는 게 꼴보기 싫었죠. 그래서 불어 더 못해준다고 말했답니다.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출근하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참 무슨 사춘기 여학생도 아니고 별일이다 싶었죠. 오히려 출근하던 막내 서방님께서 저한테 오셔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잘 타일렀다고 하면서 말이죠. 막내 서방님의 말처럼 잘 타이른 것이 맞기는 한 것인지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아침에 주스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니 딱히 챙겨 마시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커피만 내려서 나갔죠. 저녁에는 가족끼리 둘러앉아 식사를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요. 막내 동서는 일을 핑계로 거의 늦은 시간에 들어오다 보니 늘 혼자서 밥 차리고 뒷정리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막내 동서가 아침에 나가면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일어나 싶어서 물었더니 저녁에 집에 오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배가 고프다고 하더군요. 저는 냉장고에 반찬 다 들어있고 밥도 있으니 챙겨 먹으면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찻음식은 싫다고 대꾸하면서 저더러 자기 집에 들어올 시간에 맞춰서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 저녁은 다 챙겨주시면서 저는 왜 빼시는데요? 다른 가족들은 저녁 시간에 다 모이니까 당연한 거고. 동서, 정말 왜 이렇게 앞뒤 없이 어린애처럼 굴어? 배가 고프면 직접 해먹던가 반찬 다 있는데 렌즈에 잠깐 돌리던가. 그것도 싫으면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잖아. 내가 동서 뒤치다꺼리나 하는 사람으로 보여? 그리고 동서, 여기는 시댁이야. 격 없이 지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하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 제가 밥 챙겨달라는 게 그렇게 화나실 정도로 잘못된 소리예요? 저도 가족인데 가족 취급을 안 해주시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리고 나도 할 말이 없어서 지금껏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동서 시집 오고 나서 몇 번이나 저녁 식사 참석했어? 다른 가족들 위해서 밥이라도 차려봤냐고. 내가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지? 시부모님 다시 내려가시고 나서는 동서 더 했잖아. 내가 지금 동서 속옷까지 빨아서 챙겨줘야 돼? 그저께 시부모님께서 내려가시고 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막내 동서의 속옷이 떡하니 빨래통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빨래는 옷 색깔별로 구별해서 하는 편이라 바구니가 여러 개인데 막내 동서는 그 분류마저 하지 않았죠. 그 정도는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바쁘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속옷까지 저한테 시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다른 가족들도 속옷은 자신이 빨아서 널어두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막내 도련님께서 아직 이야기를 안 하신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저녁에 퇴근하면 좋게 이야기해야겠다 싶었는데 막내 동서가 어이없는 요구를 하자 저도 모르게 지적하는 말투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제 말에 막내 동서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어차피 세탁기 돌리는데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죠. 그 얼굴을 보고 있으니 제가 정말이지 꼰대가 맞기는 하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귓가에 시어머니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모르는 것이 많으니 그냥 가르쳐서 데리고 산다 생각하라고 하셨던 말씀이요. 저는 화를 내려다 다시 심호흡을 하면서 기분을 가라앉히고는 하나씩 막내 동서에게 설명을 해줬죠. 형님 진짜 웃기신다. 막말로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다 해줘. 빨래는 세탁기랑 건조기가 해줘. 형님이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고작 밥하는 게 전부잖아요. 저는 달라요. 직접 제 손으로 잡지라는 걸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제가 왜 들어와서 살기로 했는데요.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선택한 건데 이렇게 눈치 주면서 잔소리 하실 줄 알았으면 들어와서 살지 말 걸 그랬어요.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가서 살아. 여럿이 함께 사는 공간에서 서로 지켜줘야 할 예의는 있어야지. 나더러 고리타분하니 늙었다니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는데 앞으로 조심할 거 아니면 나가서 살아. 제 설명에도 막무가내로 나오는 막내 동서의 모습에 화가 난 저는 새로 집을 구해 나간다고 해도 말리지 않겠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내 동서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동네 떠나가라 큰 소리로 우는데 당황스러웠죠. 곧 막내 도련님과 남편이 헐레벌떡 식탁으로 모였어요. 막내 도련님은 울고 있는 막내 동서를 감싸 안으며 이게 무슨 소란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막내 동서가 앞뒤 사정은 다 잘라먹고는 제가 집을 구해서 나가라고 했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해서 제가 그런 말이 나왔는지 쏙 빼고 말이죠. 막내 도련님은 정말 그런 말을 했느냐고 제게 묻더니 이 집이 형수님 것도 아닌데 왜 텃세냐고 하더군요. 아니 적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막내 서방님의 이야기에 상처를 받았어요. 함께 봐온 세월이 있는데 제가 그런 말을 이유 없이 내뱉지는 않았을 거다 정도는 생각해 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제가 충격을 받아 입만 벌리고 서 있자 남편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어디 형수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있어? 그리고 너희 형수가 함부로 그런 말할 사람이냐? 모르죠.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시니 이 마당에 대장놀이라도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요. 형수님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불만 많으셨잖아요. 서방님, 불만이라뇨.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러세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이 뭐라든 못마땅해 하시면서 잔소리만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만 생각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하시잖아요. 저한테 원망만 늘어놓는 만내 서방님을 보자 머릿속이 하얗게 되며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해봤자 소용없구나 싶더라고요. 화가 잔뜩 난 남편이 뭐라고 하려는 것을 막은 저는 됐다며 앞으로 일체의 말을 안을 테니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죠. 속이 상한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고요. 문 밖에서 남편과 막내 서방님이 대화 나누는 것이 들렸지만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는 모르는 척 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막내 서방님 내외와는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었어요. 막내 서방님께서 몇 번이나 제게 말을 걸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싸늘하게 무시했죠. 어른으로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도 화가 풀리지는 않았거든요. 그와 다르게 막내 동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제가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도 상관없었죠. 그저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면 그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화가 나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것도 잠시였어요. 그날은 갑자기 막내 동서에게 전화가 왔었죠. 평소에는 전화는커녕 문자도 하지 않는 사이인데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집들이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신박한 개소리인가 싶어 무슨 집들이냐고 물었죠. 회사 사람들이 자꾸만 집들이를 하라고 등 떠밀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처구니 없기는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왜 제게 하는지 알고 싶었죠. 막내 동서는 자기도 함께 들어가는데 음식이며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고 저더러 좀 하라고 하더군요. 해주세요도 아니고 도와주실 수 없겠냐고 묻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해달라는 명령조나 다름없는 말이 전부였어요. 당연히 저는 못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쪽팔리게 만들 생각이냐며 무조건 준비하라고 하고는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막내 서방님께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정 이야기를 들었냐고 하더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셨죠. 제가 잘못했어요, 형수님. 진짜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을 없게 할게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서방님도 알고 계시죠? 지금 동서가 얼마나 막무가내로 나오는지.
저도 좋은 소리만 하고 살고 싶어요. 동서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이 뭐가 편하겠어요. 제발 중간에서 서방님께서 좀 챙겨주세요. 이상한 소리 못하게. 막내 서방님은 싹싹 빌면서 몇 번이나 이번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결국 그 소리에 못 이긴 저는 급하게 음식을 준비했죠. 손님들을 한바탕 치르고 나서 저는 그래도 막내 동서가 감사하다는 소리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작 한다는 말이 갈비가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양이 너무 적어서 아쉬웠다고 하며 그럭저럭 한 끼 대접하기로는 무난했다고 말했죠. 저는 못 견디고 바로 폭발했어요. 동서,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무슨 한정식 집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제가 단어 선택 잘못했다면 사과드리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해드려야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형님이 실수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막내 동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는 다 저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정말이지 어쩌다 이런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온 건지 결혼을 반대하지 못했던 지난날이 뼈저리게 반성되었어요. 사람이 바뀌려는 신용이라도 해야 옆에서 격려도 하고 잔소리도 하겠는데 그런 구석이 1도 안 보이자 저도 됐다며 앞으로 손님을 데려오던 뭐라던 저한테 말하지 말고 직접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막내 동서는 제가 실수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상하다고 뒤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무시했죠.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여쭈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런 동서에게 보인 제 반응이 어디 잘못된 일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다 같은 며느리인 제가 막내 동서를 모시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너무 꽉 막힌 걸까요? 저와 막내 동서의 사이가 거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 가족들도 하나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단란하게 모여 하던 저녁 식사도 사라졌죠. 거기다 막내 동서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8시 정도가 되더니 어느새 보니 11시가 다 되어도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죠. 그러면서 그 밤중에 주방을 어지럽혀 두고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을 치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따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해봤자 통할 것 같지도 않았고 더 이상의 분란은 막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더군요. 정말이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속옷 빨래 사건 이후로 빨래통에서 막내 동서의 속옷을 발견하는 일은 없었지만 여전히 정리가 안 된 빨래들이 가득했어요. 그날도 저는 한숨을 내쉬면서 옷을 분류하고 세탁기에 돌려도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을 하고 있었죠. 그날따라 일찍 퇴근한 막내 동서는 제게 다가와서는 드라이를 꼭 맡겨야 한다며 몇 벌의 옷을 주더군요. 제가 받지도 않고 가만히 바라보자 엄청난 고가의 의상이니 절대로 상하면 안 된다는 소리와 함께 돈까지 주면서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했죠. 저는 직접 하지 왜 저한테 부탁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막내 동서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지금도 다시 나가봐야 한다고 하곤 그냥 쌩하니 사라졌어요. 그 와중에도 다음 주에 꼭 필요한 옷이니 바로 세탁소에 맡기라고 하면서요. 진짜 머리가 꽃받치기는 한가 보다 하면서 긴 한숨을 내쉰 저는 남편의 옷까지 함께 세탁소에 맡겼죠. 집에 돌아온 저는 세탁기를 좀 돌려볼까 싶어서 옷을 정리하는데 한 치마 주머니에서 이상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모텔 영수증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며 확인을 했어요. 갑자기 모텔이라뇨. 그리고는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죠. 남편은 가만히 뚫어져라 보더니만 제게는 모르는 척하고 있으라고 하곤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했지만 남편의 굳은 얼굴을 보니 차마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는 남편이 이야기해주기를 기다렸지만 좀처럼 소식이 없었죠. 그 뒤로도 막내 동서는 몇 번이나 제게 세탁소에 맡기롯을 주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찾아오는 것은 자신이 한다는 정도? 만약에 그것도 안 했으면 제가 계속해서 챙겼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날은 희한하게 세탁소에 맡기는 옷이 없더라고요. 평소와 다르다 하면서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한 저는 거실에 앉아서 옷걸이에 옷을 걸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퇴근했다가 다시 나갔던 막내 동서가 괴성을 지르며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세상에 형님, 이게 뭐예요? 제가 분명 드라이 맡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드라이? 오늘 등서 드라이 맡겨야 한다는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다 빨래통에 들어있었지.
아니, 한두 번 맡긴 옷도 아닌데 아직도 제가 다 말씀드려야 해요? 딱 봐도 드라이해야 할 옷이라는 판단이 안 드세요? 이게 뭐예요? 다 줄어들어서. 진짜 형님, 머리가 나쁘다곤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저는 순간 머리를 둔기로 맞은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휘청거렸어요. 머리가 나쁘다니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들어 제게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뭐라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는 자기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죠. 고작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시댁에 빌부터 살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앞으로 나갈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막내 동서는 제가 미안함에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더 심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윗사람이다 싶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죠. 모르면 좀 배우던가요. 개나 소나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졸업장 떡하니 나오는 곳에서 겨우 대학 졸업장 딴 주제에 부지런히라도 하던가. 집에서 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적을 해야 돼요? 말 조심해, 동서. 내 옷도 아니고 동서 옷인데 왜 내가 신경을 써야 하며 그렇게 아끼는 옷이면 직접 갔었어야지. 그리고 내가 대학을 나오든 말든 그게 동서랑 무슨 상관이고 지금 이 상황이랑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일은 그저 동서가 나한테 부탁을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지 내 잘못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고 눈 똑바로 떠.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소리를 높였어요. 그동안 눈 감고 넘어갔던 일들까지 꺼내서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리고는 고작 한다는 말이 옷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소리였어요. 몇천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옷이라는 소리와 함께 국내에서 구하기도 힘든 옷인데 어떻게 배상할 생각이냐고 했죠. 당연히 저는 배상할 책임도 의무도 없다고 했어요.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저 때문에 약이라도 오른 것인지 벼랑간 막내 동서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옷을 제 얼굴로 던지더군요. 형님 장기를 다 내다 팔아도 이 옷은 못 구하거든요. 그만큼 비싼 옷이라고요. 이 옷의 가치에 비하면 형님은 발끝에 때도 아까워. 알아? 진즉에 머리에 똥만 찬 꼰대 새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봐. 일부러 그랬지?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지금 하는 행동 보니까 알겠네. 정도껏 해. 동서 이렇게 나오면 나도 좋게 말 안 할 테니까. 내가 그렇게 부러웠어? 구질구질한 옷이나 걸치고 다니면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바닥 기어다니며 걸레질이 나는 팔자가 원망스러웠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부모를 원망하던가. 왜 나한테 화풀이야?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야!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막내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는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해도 다 되는 줄 아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막내 동서도 질세라 제 머리를 붙들고 무식하게 힘만 세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렇게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정말이지 동네 개싸움도 이렇지는 않겠다 싶을 수준이라 지금 생각해도 화끈거리긴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후회를 하진 않아요. 저도 진짜 많이 참았거든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우리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말았죠. 놀란 남편은 큰 소리로 당장 그만두라고 외쳤어요. 갑자기 등장한 남편에 당황한 저는 냉큼 막내 동서의 머리채를 놓으며 제 머리를 잡고 있는 손을 비틀어서는 밀어버렸어요. 바닥에 꽈당 엉덩방아를 찍은 막내 동서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노려보았죠. 남편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묻고는 제게 다가와서는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은 미간에 잡힌 주름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어요. 때맞춰서 잘 나타나셨네요. 큰 아주버님께 물어보자고요. 형님이 고의로 제 비싼 옷을 세탁기에 돌린 골빈 짓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아세요? 재수씨, 말 가려가며 해요. 다들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미친년은 저쪽인데. 또라이 짓은 정연이 했는데 왜 나한테만 화를 내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을 경고해 서름이 복받친 막내 동서는 악을 써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집에 들어오던 막내 서방님이 듣고 말았죠. 막내 서방님은 엉망이 된 저와 막내 동서를 번갈아 바라보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막내 동서는 울면서 제가 고의로 비싼 옷을 망가뜨렸다는 소리를 했고 막내 서방님은 사실이냐고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막내 동서의 말을 믿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서방님은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막내 동서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신이 아끼는 옷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했고요. 막내 서방님은 그런 막내 동서를 달래려 일으켰죠. 그러고는 저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동안 들어온 일이 있어서요. 형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느낀다고 하시던데 그 때문이세요? 뭐요? 자격지심? 내가요? 이 사람은 밖에서 직업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잖아요. 충분히 부러우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이럴 시간 있으면 책이라도 한 줄 더 보시던가요.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게 나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도 형수님은 그럴 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이지 형수님께 실망. 그때였어요. 막내 서방님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막내 서방님의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정말이지 무슨 돌덩이가 깨지는 소리가 났죠. 이가 한두 개 날아간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막내 서방님은 형님에게 맞았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은 얼굴을 하며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입 안쪽에 터진 것인지 피가 입가로 흘려내렸죠. 막내 동서는 호들갑을 떨며 피가 난다고 외쳤지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고 막내 서방님만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숨막히는 긴장감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어요. 사람을 때렸다며 신고하겠다고 오두방정 떨던 막내 동서도 남편의 분위기에 압도당했는지 뒤로 물러났죠. 주변이 조용해지자 남편이 안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고는 바닥으로 뿌리며 말했어요.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네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편을 드냐? 어? 뒤지기 싫으면 네 마누라 관리 잘해. 그게 무슨... 형! 평소에 쓰지도 않는 거친 욕설을 곁들인 남편의 경고에 막내 서방님은 정신이 번쩍 든 사람처럼 몸을 부르르 떨더니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줍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제 발밑으로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었죠. 사진에는 벌거벗은 두 남녀가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녀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여자는 막내 동서였고 남자는 집들이에 왔던 회사 팀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놀란 제가 멍하니 사진만 바라보는 동안 막내 서방님께서는 숨을 몰아쉬며 사진 하나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줍고 있었어요. 물론 그 사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 막내 동서가 귀를 찢을 정도의 고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사진을 빼앗으려 덤볐지만 소용이 없었죠. 막내 서방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다 뭐냐며 막내 동서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일 것 같아? 저 여자가 네 뒤에서 무슨 짓 벌이고 있었는지 아느냐고. 너랑 이혼하고 한 재산 챙길 속셈이었단 말이다. 이혼이라뇨? 서방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혼이에요? 아주 대단한 일까지 벌이셨더니만 의사까지 매수해서 이따위 사진이나 찍고. 막내 동서는 남편이 내민 사진을 낚아채려고 몸을 날렸지만 제가 한 발 빨랐어요. 그 사진에는 온몸에 멍자국이 가득한 막내 동서의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한눈에 막내 동서가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죠. 막내 서방님을 폭력 남편으로 고소를 하든가 아니면 이 사진으로 협박을 하든가 해서 위자료를 챙겨 이혼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죠. 머릿속이 꼬파지라고 생각했던 막내 동서는 사실 이런 계획을 세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애시당초 이럴 작정으로 나한테 접근했어? 그래서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냐고? 다 들통난 마당에 뭘 다 숨겨. 내가 일부러 욕먹을지만 골라서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 여자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하면서까지 당신 성질 긁으려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 그래서 사람 좀 써서 그럴듯하게 포장했지. 그런데 이렇게 뽀록날 줄이야. 막내 동서는 지금까지 벌벌 떨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아무렇지 않게 옷을 털고는 바닥에 떨어진 자기 가방을 주워들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조용히 정리하자는 말과 함께 말이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모습들이 연기였다는 생각에 간담이 서늘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아본 남편은 조용한 해결이란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막내 동서는 뭐로 고소할 작정이냐며 도리어 물었죠. 불륜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위자료를 청구한 것도 아니니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라면서 무슨 죄가 있느냐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얼핏 듣기로는 막내 동서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혼 무효 소송이나 정신적 피해 보상 정도가 전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막내 서방님은 그런 막내 동서의 말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는 멍하게 허공만 바라보았죠. 걔가 똥을 끊을까? 이런 계획이 처음은 아니잖아. 안 그래? 남편이 한마디 던지자 삽시간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방금까지 떳떳해하던 막내 동서의 얼굴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남편은 이미 사기죄로 검찰에 신고했다고 하며 곧 들이닥칠 거라고 말했어요. 막내 동서는 무슨 사기죄냐고 언성을 높였죠. 하지만 남편은 죄가 있는지 재판장에서 밝혀보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경찰이 아닌 검찰에 신고를 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그 모든 일이 진짜라는 자각이 생겼는지 막내 동서가 서둘러 집을 나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남편이 좀 더 빨랐어요. 그런 막내 동서를 막아서고는 절대 도망 못 간다고 외치며 막내 서방님에게 저지른 죗값을 다 받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앉아있는 막내 서방님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쓸어내리며 괜찮다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를 받은 막내 서방님은 제품에 안겨서는 조용히 울기만 했죠. 그 뒤로는 뭐 다들 생각하시는 대로 흘러갔어요. 막내 동서를 잡아가기 위한 사람들이 찾아왔고 발버둥치는 막내 동서를 끌어냈죠. 한패로 움직이던 남자와 의사도 이미 잡혔더라고요. 막내 동서는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막내 서방님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지나간 기분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사건의 전말을 듣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며 충격을 받으셨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이 재산을 노린 연기였다는 사실에 다들 무서움에 몸을 떠셨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인간들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철저하게 자신의 선에서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막내 서방님 챙기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자존심 강하던 막내 서방님은 어렵게 마음 열었던 상대가 사기꾼이었다는 것과 그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저를 오해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저만 보면 미안하자 잘못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런 막내 서방님에게 용서하겠다는 말로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전부였어요. 물론 지금은 막내 서방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때부터 일을 그만두고 심리치료 받으며 목공예를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빠지셔서 집안 가구들을 하나씩 바꾸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남편은 아예 공방을 하나 차려줄 생각이더라고요. 저 역시도 찬성이고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찾아온 것은 맞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서로 힘을 합해 잘 이겨내고 있으니 이 또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친구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엄마들만 들으시는 줄 알았더니 30대인 제 친구도 듣고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같이 듣다 보니 왠지 모르게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 얘기도 웬만해서 보낼 만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적어보게 되었답니다. 저는 늦게 결혼을 한 편이에요.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고 그런데 맏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아들만 셋인 집에 시집을 가는데 저 빼고 이미 밑에 동서자리들은 다 일찍이 들어와 있었더군요. 특이한 게 이 집 서방님들은 전부 다 연상녀들을 만나서 동서들 나이는 저랑 동갑이거나 2살 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 입장에서는 제가 형님이랍시고 늦게 등장을 했으니 자기들 딴에는 뭔가를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제 기준으로 큰 동서, 작은 동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보다 2살 많은 큰 동서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형님이라고 이제 정식으로 불러야겠어요. 저희랑도 이제 친하게 지내요. 원래는 제가 맏며느리나 마찬가지였는데 형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뒤로 물러나야죠. 제 밑으로 동서도 있는데 같이 인사해요. 여기도 서방님보다 연상이고 그때 얘기 들어보니 형님이랑 나이대는 동갑인 것 같더라고요.
딱히 저는 나이 같은 게 다 일일이 궁금하진 않았지만 굳이 이런 걸 물어보시더군요. 우리 남편은 본인보다 어린 여자를 만났지만 저는 의도치 않게 남편 집에서는 제일 맞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약간 얼떨떨했어요. 그 밑에 동서들이라도 없었으면 모를까 뭔가 며느리 차기가 다 완성되어 있는 곳에 제가 들어오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심지어 다들 아기들도 낳아서 어린이집 다니는 또래였고 그 둘끼리는 친해 보였어요. 뭔가 저만 외톨이인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시댁 식구들 얼마나 볼 일이 있나 했어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게 시댁 식구들을 얼마나 볼 일이 실제로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머니도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얘 큰애야. 이제 네가 진짜 우리 집 큰애구나. 그동안은 둘째네가 거의 큰 며느리 역할을 했다. 네가 이제 결혼해서 며느리가 되었다지만 그래도 걔네들한테 많이 묻고 그래라. 둘째랑 셋째 둘 다 어찌나 며느리로 잘했는지 동네에서 아주 칭찬이 자자했어. 내가 어딜 가던 우리 며느리들 자랑하고 그랬다. 모르는 거 있으면 걔네들한테 물어봐라. 이 말을 듣고 나니 딱히 그들이 저에게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썩 기분 좋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좀 지혜롭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괜히 며느리들 간에 서열 같은 걸 만드시고 그 안에서 본인이 퍼즐을 맞추듯 누구는 어떻게 저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듣는 저는 묘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며느리 노릇을 대체 뭐 얼마나 챙겨받으시려고 뭘 배우라고 하시는 걸까요? 제일 큰 문제는 어머니가 이렇게 만드신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지켜보면 동서들의 모습에서 여러모로 쎄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늦게 결혼한다고 할 때 다들 시댁 뽑기 잘해야 한다, 이상한 시댁 걸리면 안 된다고들 했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이상한 시댁을 만났음을 실감했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나이가 꽤 있는 상태에서 노산 임신이 안 되어 힘들었던 해에 아마 여름이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부터 동서들은 아주 싹수가 노란 행태를 저에게 저지르기 시작했었으니까요. 저도 호칭이 윗사람이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너무 그들에게 맞춰주고 기죽어 있었나 봐요. 그래도 할 말은 다 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참고 있었을까요? 당시 아버님 칠순이셔서 다 같이 대가족 여행을 갔었는데요. 가기 전부터 큰동서는 이상하게 일을 나누기 시작하더군요. 형님, 이번에 아버님이랑 첫 여행이니까 잘 모르시죠? 아버님은 무조건 밥이 있으셔야 되는 타입이세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형님은 지금 임신 준비 중이시라 몸도 조심하셔야 되고 하니 우리 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요. 각자 음식거리 나눠서 갖고 오고 또 웬만한 끼니는 우리 나가서 사 먹어요. 네? 이 정도까지만 들었을 땐 전 뭐가 문제냐 싶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얘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국 종류가 꼭 있어야 하니까 형님이 끓이셔서 혹시 냉동해서 갖고 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햇반이랑 이것저것 종류별로 흑미랑 다 챙겨서 갈게요. 저희 집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쌀도 많고 해서 사실상 처리도 해야 돼요. 그리고 작은 동서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반찬 해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도 갖고 올 테니까 형님은 국만 2종류 끓여다 주실 수 있을까요? 복잡한 거 말고 청국장이랑 미역국 요거 2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임신 준비 중이라 임신 초기에 있는 분들 못지않게 모든 게 조심스럽고 몸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청국장이랑 미역국을 10명이 훌쩍 넘는 식구가 먹을 양으로 끓여오라는 건가요? 진짜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너무 싫어서 여행이 땡기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 말을 했더니 본인 딴은 동서편을 드는 거예요. 제가 뭘 모른다고 하는데 그나마 남편이 멋모르고 떠들어댄 건 이때가 마지막이긴 했답니다. 이후에 제가 엄청 긁어댔거든요. 아, 재수 씨가 그랬다고? 아버지가 밥 없으면 못 사는 타입이긴 하지. 근데 엄마가 해도 될 텐데 왜 너를 시켰지? 몸도 안 좋은데 말이야. 그래도 다들 돌아가면서 하자고 했으니까 이번만 좀 해보자. 재수 씨도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한 말이겠지. 여기까지 말을 들으니 지금 배에 애기 품겠다고 고생하는 게 누군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오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럼 왜 그 음식을 오빠가 해갈 생각은 못해? 나는 못 끓여. 오빠가 뭐 밀키트를 사다가 하던지 재료 사와서 어디 인터넷이라도 보고 끓이던지 해. 내가 지금 임신 노력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시댁 여행 가는 것도 갑자기 잡혀서 나는 지금 움직이는 것도 부담스러워. 별일 같지 않으면 오빠가 하라고. 이렇게 와락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도 움찔하더니만 제 눈치를 엄청 보더군요.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이 엄청나게 구애하고 따라다녀서 하게 된 결혼이었어요. 어머니도 결혼할 무렵 놀라셨던 게 이 사람은 평생 결혼 안 할 줄 알았다고 하셨거든요.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참 별일이야. 나는 장철이가 결혼할 거란 생각은 꿈에도 안 해봤다. 워낙에 결혼 생각도 없고 쟤는 그렇게 평생 혼자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결혼할 아가씨를 데려오다니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암튼 인연이 있기는 정말 있나 보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몇 년 연애를 하고 난 뒤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 사람이 좋았고 이 사람도 우리 집 앞에 와서 저희 아빠에게 사정사정하고 우리 오빠한테도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실제로 결혼한 뒤에도 웬만하면 저에게 맞춰주는 사람이라 저는 남편에게는 만족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 특히 훨씬 더 남이고 저와 상관없는 동서관계가 너무 안 맞아서 고생스러웠던 거죠. 아무튼 이때 이렇게 흘러가는 와중에 어찌저찌 여행은 가게 되었고 결국 국은 제가 준비했어요. 남편에게 시켜두고도 왠지 안쓰럽기도 하고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이것저것을 찾아보고 주말 아침에 맡으며 시장을 다니는 걸 보니 좀 그렇더라고요. 대신 엄청나게 경고를 했어요. 오빠 똑바로 들어. 나는 이게 마지막이야. 내 생에 절대 시댁 여행에서 이제 요리라는 건 없어. 앞으로 오빠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니 어찌나 바보처럼 한박 웃음을 지으며 좋아하던지 진짜 바보가 따로 없다니까요. 바보도 착하고 나를 좋아해주고 어떻게든 맞춰주려는 바보니까 저도 이렇게 좋아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둘끼리는 전혀 불만이 없지만 이대로 여행을 가보니까 더더욱 굴곡진 저의 시댁 관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동서들은 저한테 그렇게 손 많이 가고 신경 쓰이는 청국장과 미역국을 시켜두고는 그놈의 햇반이나 반찬은 죄다 사서는 그냥 박스에 대충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작은 동서가 반찬을 준비했다더니 전부 다 시장에서 사왔더라고요. 그것도 어찌나 대충 해왔던지 반찬 가게에서 산 티라도 내질 말던가 그냥 가격이 붙어있는 채로 들고 온 거예요. 저도 성질이 있다면 있는 사람이라 이걸 한번 티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큰 동서에게 왠지 눈치 보여서 할 말을 다 할 순 없었어요. 게다가 아주 여우같이 저를 막 칭찬하면서 잘하셨다며 치켜 세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앞으로 더 시켜 먹으려고 맘에도 없는 칭찬을 하듯 너무 가식적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 형님, 진짜 많이도 끓여오셨네요. 이거 정말 내내 먹어도 될 정도로 많은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겠다. 냄새 너무 좋고 진짜 맛있어 보여요. 아버님도 이제 형님이 만드신 것만 드시겠다고 하시겠어요. 이제 작은 동서랑 저는 밀려날 것 같아요. 와, 이 말이 정말 너무 얄밉게 느껴지더군요. 저만 혼자 씩씩거리면서 그냥 참고 대꾸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저도 참 바보 같은 게 기분 나쁘거나 한 게 얼굴에 꽤 드러나는 편이거든요. 동서도 그걸 제깍 눈치채고서 살살 제 주변을 살피더라고요. 그러면서 굳이 앞에 멍하니 있던 서방님을 불러다가 먹거리를 정리해달라고 시키더군요. 그 말에 어머니는 질색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 여자들끼리 하면 금방 하는 일을 왜 남자를 시키냐? 얘네들 부엌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놔둬. 근데 그때 남편이 사이다처럼 나서면서 상황을 해결해주긴 했었어요. 엄마도 참 뭔 소리래. 아버지는 집에서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왜 아들들은 안 시켜? 야, 니네 일어나. 니들 형수도 그렇고 재수씨도 챙겨오느라 고생했잖아. 빨리들 일어나. 이러니 어머니는 연신 안절부절하면서 결국은 이날 분위기의 끝은 제가 밉상인 채로 끝나게 되었지 뭐예요. 제 생각엔 나름 며느리 경력이 좀 되었다는 큰동서가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왠지 어머니 성향을 알고 저를 먹인 게 아닌가 싶더군요.
이날 이후로 어머니는 뭔가 저를 자기 아들들 고생시키는 이미지로 점 찍으셨거든요. 큰애는 몸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둘째나 셋째는 임신을 해서 배가 산 만큼 불러 있어도 저렇게 힘들어하진 않았다. 거 너무 약해서 그런가? 애기도 잘 안 들어서고 말이야. 오죽하면 도움도 안 되는 남자들이 같이 도와야 할 정도로 못 움직여서 쓰나? 건강 좀 잘 챙겨라. 이러면서 입을 삐죽거리시는데 큰동서는 이때 옆에서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나긋나긋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지가 시누이도 아니고 뭔데 이렇게 말리는 모습이 얄밉고 못돼 보이는 걸까요? 아유, 어머니 이해 좀 해주셔야죠. 형님이 저나 동서 나이 때 결혼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야 20대 후반에 애들 낳았지만 형님은 그때 저희랑 비교할 때 10년이나 더 지나서 임신하신 셈이잖아요. 원래 중반부터는 노산이라 검사할 것도 많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사 임신 준비를 하고 계시니 당연히 힘드실 만도 한 거예요. 마치 이런 말만 들으면 제 편을 들어주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게다가 이때 한창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가뜩이나 열이 많고 힘든 저를 조금도 배려하지 않더군요. 큰 동서랑 작은 동서는 자기네 애들을 챙긴답시고 수영장에 가자고 했다가 한낮에 그렇게 더운데도 땡볕에 식물원을 가자는 거예요. 저 진짜 누가 봐도 땀으로 샤워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제 모습을 힐끗 보고도 자기 애들한테는 손선풍기 쥐어주고 땀 닦아줘가면서 이러는 거 있죠? 얘들아, 이제 우리 식물원 들어갈 거야. 가서 꽃도 보고 곤충들도 보고 할 거니까 가서들 잘 보고 공놀이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엄마가 물총이랑 비눗방울 다 갖고 왔어. 여기서 좀 오래 놀다 가자. 정말이지. 온도감이 다른 사람들끼리 극한의 날씨를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더워 죽겠는데 저쪽은 그렇게 엄청 덥지도 않은지 쨍쨍한 날씨가 마음에 든다면서 말 같지도 않은 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햇빛 쨍쨍하고 미세먼지도 없고 이런 날에 사진도 많이 찍어놔야 해. 그래야 니네 관찰일기도 쓰고 얘기할 거리가 많지. 그리고 물총도 갖고 놀고 갈아입을 옷도 넉넉하니까 한참 놀다 가자. 그러니 저는 거의 사경을 헤맬 지경인데 당장 1분 1초라도 빨리 에어컨 있는 곳으로 피신하고 싶은 와중에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랑 아버님도 신난다고 앞에서 손주들 재롱 보고 계시고 이때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사정해서 둘이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임신 준비를 하건 말건 간에 그들은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고 2박 3일의 일정 중 삼시세끼 밥을 해먹으면서 설거지까지 아주 야무지게 시켜 먹더군요. 돌아와서 저는 며칠 알아눕고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동서들이 또 저 말 같지도 않은 여행을 계획하면 무조건 갈 수 없단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이걸 또 어머니한테 이상하게 전달을 해놓은 거예요. 큰애야, 이번에 애들이 가평으로 놀러 가자는데 너는 안 된다고 했다며? 가족들끼리 자주 보고 더 친해져야 하는데 그렇게 너 혼자 자꾸 거절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네가 우리 집 문화를 모르는데 동서를 보고 좀 배워야지. 남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고 배운다는데 어떻게 너는 거꾸로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저만 졸지에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그러거나 말거나 가족들 여행에 끼지 않았어요. 고마웠던 건 남편이 딱히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먼저야. 우리 둘이 잘 살자고 만난 거니까 우리 둘이 재미있게 잘 살자. 엄마도 나중에 이해해 주실 거야. 희한하게도 장남인들 남편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통 장남들은 결혼하면 안 하던 효도도 하려고 든다는데 말이에요. 이후로 저는 임신을 위해 몇 번 더 노력을 하다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때마다 남편은 저를 다독여줬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했고 엄마도 남편이 저에게 했던 얘기들을 듣고 결혼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여보, 애기 갖는 거 너무 힘들면 우리 그만 노력하자. 맨날 그렇게 혼자 주사 놓고 고생하고 하는 거 너무 속상해. 애기 있으면 너무 좋지만 없어도 우리 둘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남편은 최대한 제 부담을 덜어주려고 애썼고 평소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긴 해도 중요한 부분에선 늘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그 꼴을 못 보겠나 봐요. 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동서들은 지극히 효자인 자기 남편들에게 불만이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남편 핑계대고 가끔 시댁 못 오게 하는 게 그렇게 싫은 양 굴더라고요. 형님, 이번에도 안 오시는 거예요? 임신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리는데, 근데 초기 좀 지나시고는 슬슬 움직이셔도 될 거예요. 제 친구도 노산으로 임신했는데, 나중에는 엄청 건강하게 뛰어다니더라고요. 요즘 저희 남편이며 막내 서방님까지 또 가족여행 가자고 난리예요. 그리고 다들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보고 싶어해요.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일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고 싶다고 해도 저보고 어쩌라는 건가요? 임신 준비할 때도 그렇게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제 사정은 조금도 안 봐줬으면서 임신 초기인 저는 더더욱 움직이기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나마 남편이 벽이 돼주어 편하게 지내는 듯 했던 제 삶에 또 다른 풍파가 밀려오게 되었어요. 이래서 인생은 계속해서 새로운 고난이 들이닥친다고 하던가요. 사실 여러모로 참 유감이고 속상한 사실이긴 하지만 제가 임신해 있을 시기와 맞물리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생뚱맞게도 갑작스런 질병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바로 치매. 그것도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에게 말이에요. 저는 전혀 어머니에게 그런 기색을 느끼지 못했는데 왜 이런 게 발병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남편에게 전해 듣고 나니 상황이 꽤나 심각하더라고요. 엄마, 치매 초기래. 와, 나 지금 너무 실감이 안 나. 얼마 전에 장은이네 집에 오다가 길을 잃어버리셨다는데 그게 말이 돼? 엄마네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10년 넘게 살고 있는 동네인데 길을 잃었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남편이 말한 그대로 어머니는 막내 서방님네 집에 가는 길을 헤매셨고 동네 사람들이 지구대에 데려다줘서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더군요. 이때 아들 셋들이 다 놀라가지고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좀 안타깝다고 여기던 상황에 저는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이상한 이야기를 큰동서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어요. 이건 본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막내동서 서방님들 모두의 뜻을 합한 거라는데 솔직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형님, 지금 어머님 상태가 많이 불안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간은 좀 형님네 계시게 해주세요. 아버님도 직장 나가시니 아무도 돌봐드릴 수가 없고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나 막내 동서는 애들이 있잖아요. 형님도 임신 중이긴 하시지만 지금 위험한 시기도 아니고 어머님 한 분만 봐주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막 걱정할 상태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아니, 그럼 자기가 모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걱정할 상태 아니라면서 어렵게 겨우겨우 임신한 형님네 보내는 게 맞는 건가요? 제 마음 같아서는 바로 딱 잘라서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언제나 다정하고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은 평소 같지 않게 많이 긴장하고 있었고 어머니를 무척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도 별 수 없더라고요. 워낙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던 이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 일단 힘들어도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때 정말 큰 동서 말 맞다나 어머니의 증상이 두드러지게 심하시진 않았답니다. 솔직히 아예 거의 인식이 안 될 정도로 불편한 게 없어 보이셨어요. 예, 내가 여기 이렇게 와 있으니까 큰애 너도 불편하지? 계속 여기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나도 이제 그만 집에 가련다. 아무리 그래도 귀한 손주 생겼다는데 너도 좀 쉬어야지. 사실 어머니는 제가 차려드리는 음식도 썩 입에 안 맞으시는 것 같았고 잠자리도 편하지 않으신 듯 했어요. 굳이 내색은 안 하셨지만 음식들 남기시는 걸 봐도 그렇고 아무튼 저도 우리 엄마 말고 그렇게 어른이랑 같이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부른 배를 안고 제 몸 챙기고 병원 다니기도 바쁜데 어머니를 마치 감시라도 하듯이 지켜보고 있어야 하니 서로 간에 불편했었어요. 그러니 제 입장에선 어머니가 알아서 저렇게 가시겠다 하니 마음이 좀 편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찌나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후에 큰동서가 전화를 걸어와서 뭐라고 하지 뭐예요. 어머니는 아직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언제 갑자기 아파지실지 몰라요. 형님도 좀만 더 같이 계셔보시지. 그냥 냅다 보내신 거예요? 아주버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오는 큰동서를 보니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위라고 하지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동서, 나랑 어머님이랑 이미 합의 다 해서 얘기를 끝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나도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집에 누워있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동서들이 하도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 2달 모셨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동서가 좀 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어제도 살짝 하혈하고 무리해서 지금도 누워있는 중이에요.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어머, 형님. 저는 싸우자고 한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형님 힘드신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저 어머니가 평소 같지 않은 상황이시니까 몇 마디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형님 동서 사이도 안 좋아지겠네요. 은근히 지금 이런 얘기의 시발점이 모두 저에게 있느냐 슬쩍 꼬리를 돌리는 걸 보니 이거 되게 얄밉더라고요. 하여간 얘기는 이렇게 무마되는 듯 했는데 맨날 저한테 요런 여우 같은 소리를 해대는 큰 동서와 작은 동서는 이쯤에서 그치질 않더라고요. 너무 얄밉게도 지들 남편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걸 남편을 통해서 듣고 얼마나 열받던지. 이때 저 뒷목 잡았어요.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럼 큰 동서랑 작은 동서가 서방님들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내가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형수님한테 서운하다고 말을 하더라고. 일단 내가 걔네한테 뭐라고 하긴 했어. 장훈이는 막내라 바로 위에 있는 장수를 더 가깝게 여기고 무조건 따르는 편이기도 해. 그래봤자 뭐 내가 제일 큰형인데 쥐들이 어쩌겠어. 그리고 난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 그럼 더 얘기 들을 것도 없어. 아휴, 이렇게 한결같이 중심을 잡는 남편이라 참긴 했지만 솔직히 이 말을 전해 들은 것부터가 별로인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씩씩거리고 있는 사이 이후 가족 모임에서 큰 동서와 작은 동서와 마주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아는 척도 하기 싫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대충 인사하고 지나갔었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자기들도 양심이 있었는지 조금 찔리긴 했었나 봐요. 계속 눈치를 살피는 듯 하더니 며칠 지나서 웬일로 작은 동서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마도 큰 동서는 엔간한 말들은 자기가 다 전하다 보니 이번에는 작은 동서를 시킨 분위기였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평소에 제가 연락을 좀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애기도 낳으시는데 다 같이 만나요. 둘째 형님도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볼 땐 너무 웃긴 게 애기 낳을 때 되어서야 이제 연락 온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동안 큰 동서 뒤에 숨어 있었던 건 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랑 동갑이라서 더 불편하게 느껴졌나 싶었지만 일단 저는 너무 쫌생이처럼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따지고 보면 형님 동서간에 만나서 얘기한 적이 별로 없기도 했고 이렇게 따로 보면 아주 조금은 낫지 않을까 싶더군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지만 그냥 애기 낳을 때 되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야들야들해지고 감정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했다고 지금도 느끼긴 하지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사람이 평소 안 들던 생각이 들고 안 하던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한 번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이 무렵을 생각하면 몇 번이나 자다 깨서 울기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거든요. 오롯이 남탓만 하는 것도 참 못났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인생이지만 이건 정말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걸 적고 있다가 저는 잠깐 멈추고 마음을 다시 진정하고 쓰게 되었어요. 이날은 잊을 수도 없는 날, 그러니까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제 예정일보다는 여유가 있는 때였고 동서들 동네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저조차도 몸에 어떤 특별한 기미도 없고 전혀 문제될 것 없다 생각해서 만난 거고요. 다만 임산부를 지네들 동네로 오게 한 건 가면서도 꽁한 마음으로 여기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지네 애들이 어린이집이며 학교에서 일찍 온다지만 그럼 안 만나면 되잖아요. 아무튼 전 그쪽 번화가에 있는 백화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 있는 아동복 매장에서 구태여 애기 옷을 사주겠다고 해대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카페에서 제가 한참을 기다리는데도 오지 않았고 약속 시간보다 한 30여 분 지나서 왔지 뭐예요. 둘 다 서로서로 카톡방에서 미안하다는 말만 일색일 뿐 무슨 애가 늦게 일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좋아요. 저는 그것까지도 그냥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헌데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은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과연 저처럼 분노하실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오전 10시쯤 겨우들 만날 수 있었고 백화점 매장을 여기저기 돌고 있었는데 솔직히 우리 셋 다 좀 어색하잖아요. 아니, 저 빼고 둘은 오래 알았겠지만 저만 새삼스럽게 거기 껴서 약간 좀 메스꺼운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왕따라도 시키듯 저만 혼자 뒤에 뒤뚱거리면서 자기들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쓱 돌아보면서 말을 걸더군요. 형님, 아들이니까 이런 거 리본 넥타이는 별로시죠? 그리고 신생아 옷 좋은 거 사도 오래 못 입혀요. 여기 매장이 이쁘긴 한데 신생아 옷들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들이 애기 키워봤다고 자꾸 본인들 기준의 이야기들만 하더라고요. 아니, 사줄 거면 사주고 아니면 말고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길고 넓은 백화점 한층 매장을 계속 돌고 돌더니 결국은 작은 매장 가서 내복 한 벌씩 둘이 사주더라고요. 이 정도는 굳이 저를 끌고 다니면서 볼 필요가 없을 텐데요. 이쯤 저는 지치기 시작했고 이상하게 몸이 피곤해지고 어지럽기 시작했어요. 이 무렵 때 이런 일들은 늘 있었지만 그래도 좀 피로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제 표정은 전혀 관심도 없고 분위기를 읽지 않는 동서들을 보니 답답해졌어요. 저기, 나 이제 그만 집에 가도 될까요? 몸이 많이 피곤해서 말이에요. 좀 걸었더니 힘들어서. 이렇게 오늘 옷도 사주고 마음 써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얼른 이들과의 불편한 눈치 싸움으로부터 멀어져서 택시에 올라타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둘도 약간 당황해서 서로를 마주보더니 약간은 미안한 눈치더군요. 그러더니 제 딴엔 딱히 안 받고 싶은 친절을 마구 권하는 거예요. 아, 형님 힘드셨어요? 그럼 저기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버스 타고 가시기도 그렇고 택시도 돈 들잖아요. 저 잠깐 여기 반찬만 사고 같이 나가요. 네? 막내 동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뿌리치기도 그렇고 사실 저도 이때 지하철역 밖으로 나가서 또 택시 잡고 할 생각을 하니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뭐랄까, 이때라도 저는 그냥 혼자 갔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괜찮았을지 자신은 없지만 말이에요. 일단은 반찬만 산다던 작은 동서는 가는 길에 무슨 케이크도 사고 이 모든 과정이 10분 안팎으로 걸리긴 했다지만 저는 되게 속이 타들어갔어요. 나는 이제 여기가 어디고 내가 누군지도 헷갈릴 정도로 머릿속이 혼미한데 멈춰서서는 반찬집 아줌마한테 뭐가 맛있냐고 묻고 있는 동서를 보니 다시 속에서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아래쪽이 뜨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거 저도 모르게 눈이 확 뜨여지는 게 느껴졌어요. 외마디 비명이 새어져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만, 저기. 이렇게 말을 막 어버버하면서 다급하게 앞서가던 동서들을 불렀어요. 양손에 저는 내복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너무나 어정쩡하게 서 있는 채로 말이에요. 이 둘은 왜 그러냐고 묻더니 제 자세나 표정을 보더니 순간적으로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형님? 어머, 설마 그럼? 이들은 애들을 낳아봤으니 더 잘 알았을 것이고 저도 제가 막연하게 인터넷으로 배우고 산부인과에서 들어온 내용으로 짐작을 했어요. 지금 바로 양수가 터졌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당시 몸이 막 아파오고 진통 같은 느낌도 없었지만 아무튼 이런 감각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임신도 처음이고 이렇게 대외적인 장소에서 갑작스레 양수가 터질 거란 생각을 못 해봤어요. 당장 어찌해야 할지 몰라 어버버한 저에게 동서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그쯤 양수 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러면서 얼른 자기들 짐을 빠르게 챙기긴 하더라고요. 저를 안심시켜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그 당시 막 급격하게 센 건 아니라지만 쥐들 딴엔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게 처음이라 미치겠는데 말이에요. 와중에 이상하게 어지럽기도 하고 숨이 점점 가빠오는데 잠깐만 있으라더니 이것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들고 있는 제 짐이라도 어떻게 해주지 못할 망정 여기 있으라면서 스타벅스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놓고 제 발 바로 앞에 지들 쇼핑백을 내려두었더라고요. 진짜 미친 것들 아닙니까? 제가 훗날 이 부분을 말할 때 남편은 너무나 분노한 데다가 넋이 나가서 그런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몸을 떨고 있었어요.
커피 사겠다고 그렇게 들어가 버린 동서들을 놔두고 저는 그만 그 여관에 있는 스타벅스 입구 앞에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길 가는 아주머니들은 제 부른 배를 보며 낌새를 눈치채신 건지 서둘러 몇몇이 제 옆으로 뛰어들어 모이셨어요. 그 이후의 일은요. 잠깐 설명하기도 역겹고 너무 입에서 욕지기가 나와 다시 한번 제 가슴 언저리를 쓰라리게 하네요. 동서라는 것들이 후다닥 지들 커피 챙긴다고 들어가는 사이 저는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전 양수가 터지는 게 어느 정도의 일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는데 제 경우는 일이 그리 되려고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의식이 있는 둥 마는 둥 땀을 흘리고 뭔가가 안에서 툭 끊어진 듯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쓰러졌나 본데 이후에 제가 기운을 차리고 상황을 대강 알아듣게 된 건 병원에 있을 때였어요. 이런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온 건 그 망할 동서들도 아니고요. 무려 경찰이 나타났었다나 봐요. 그렇게 어찌저찌 병원으로 이송시켰나 보더군요. 그리고 이후의 일이란 정말 여기 다시 쓰기도 끔찍한데요. 저도 이래저래 이겨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렇게 인정을 하고 또 인정을 하긴 해야 하니까요. 동서들은 그렇게 곧 죽어도 지들 탓은 아니라고 목에 피가 나도록 외쳐대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결론은 저는 아이를 잃었다는 것이에요. 딱 사실만 결론을 내려 이렇게 전하자면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일단 저는 그날로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에 이어지는 시간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옥 같았고 몸으로 겪은 아픔보다 제 눈앞에 받아들여야 했던 현실이 더 생사를 찢듯 아팠어요. 이쯤 되니 모든 게 다 황망스럽고 기가 막혀 친정에도 얘기를 자세히 못하겠더군요. 아이를 잃게 된 사실 정도는 겨우 말을 했으나 자세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제분에 못 이겨 기절을 할 지경이었어요. 그나마 남편에게 정도야 발발 떨어가면서 사정을 털어놓았고 병원에서 얼마나 고함을 질러대며 울었는지 몰라요. 이런 사정을 겪는 산모가 저뿐 아닌 건 저도 알지만 그래도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부인과를 넘나드는 임산부들, 그리고 적어도 아무리 힘들다지만 품에 아기는 들려서 나가는 산모들을 보니 미쳐버리겠더군요. 제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누가 제 심정을 쓰다듬어 줄 수 있으며 그렇다 한들 어떻게 이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줄 수가 있는 걸까요? 오죽했으면 며칠 밤을 스트레스로 고함만 질러대고 몇 번을 실신하다시피 했던 제가 또 발작을 하듯 난리를 칠까봐 남편은 걱정이 됐나 봅니다. 퇴원하고 나가는 길 거의 제 눈을 가리듯 해서 훌쩍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조수석에 타서도 한참을 울었고 남편도 운전대에 얼굴을 파묻은 채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과 슬픔에 체할 것 같았고 남편의 잘못도 아니지만 남편의 잘못이 아예 없지도 않은 이 상황을 다 엉망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다 네 식구들 때문이라고, 망할 네 재수씨들, 정말 그놈의 역같은 동소년들 때문이라며 이혼하자고 했어요. 집에 가면 나는 얼마간은 쉴 거야. 그리고 이혼하고 싶어. 그냥 우리 이제 더 얘기하지 말자. 오빠가 싫은 건 아닌데 오빠가 미워. 제 말에 남편은 본인도 울어서 목이 쉬어 빠진 목소리로 힘겹게 저를 붙들더군요.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우리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왜? 저 역시 이렇게 말하며 황망해하는 남편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남편이나 저나 각각 위로받아야 마땅할 존재였으니까요. 이런 상황에 이혼이라는 도장까지 찍힘받게 되는 건 남편에게 가혹한 것 같다고 제 주제에 또 뭘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하지만 그 정신없는 중에 그나마 연민이 들어 남편의 손이라도 잡았던 것은 그리 바보 같은 짓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후로 남편이 차례차례 끊어낸 일들을 보면 이 사람도 당시 코너에 몰려 있었고 그때 손을 놓아버렸으면 어딘가 잘못됐겠다 싶더군요. 평소에 남편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 도저히 저지르지 못할 일을 해버렸으니까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안 지나 남편은 자기 동생들을 우리 집으로 불러냈어요. 거기에는 동서들도 함께였고요. 동서들은 정말 물에 빠진 생쥐들 마냥 고개도 못 들고 그런 와중에 지들도 죽을 수만은 없었는지 구차한 변명과 구차한 선물들을 갖고 찾아왔더군요. 저기 아주버님, 형님은 괜찮으신가요? 일이 이렇게 되어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런 가타부타 가짠치도 않은 얘기가 들려오는 것을 정말 몸 한번 슬쩍 움직이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리는 고요한 우리 집에서 저는 안방에 누워 듣고 있었어요. 그들이 와서 조심스레 이런저런 말을 하고 분위기를 살피는 게 안방까지 들려올 정도로 집 분위기는 몹시 냉랭했고 잡음 하나 없었거든요. 남편은 저런 말에 답하지 않고 곧장 결론부터 말하더군요. 전 당시 저 말을 듣기까지 남편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저기 니네들, 그리고 재수씨, 할 말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라고 했어. 잘 들어라. 앞으로 어머니는 너희들이 알아서 모셨으면 한다. 아버지도 니네가 알다시피 허리도 안 좋으시고 움직이기 힘드신 상태야. 어머니는 자식들 중 누군가가 모시긴 해야 돼. 그러니 니들이 의논하고 각자 알아서 집에 모시던지 해라. 내 허락이 있을 때까진 요양원 같은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그러자 서방님들은 웅성웅성하는 눈치였고 사실상 이런 건 집에 잘 없는 남편보다 모든 걸 케어하는 아내들의 몫이니 동서들은 바로 반발이 들어오더군요. 그것도 큰 동서부터 말이에요. 저 아주버님, 얘기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머님 아프신 거야 알고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왜 저희한테만. 저기 형님이 이렇게 되셔서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자식이 셋인데 다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아주 잽싸게 작은 동서가 거들더군요. 지도 살아야겠으니 저리 빨리 말이 튀어나오나 봐요. 네네 아주버님, 다 같이 얘기를 해봐야죠. 어머님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가족들 생활이 걸린 거니까 계획을 잘 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은 갑자기 말을 툭 잘라버렸어요. 서방님들이야 본래 형한테 이래저래 말들 얻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고요. 재수씨들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 집으로 어머니 보내서 저 사람이 모시게 할 때에는 뭐 제대로 상의는 했나요? 누구 의견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양원은 한동안은 안 됩니다. 당분간은 의논할 거리가 아니에요. 장훈이 장수 니네도 잘 들어? 니들끼리 잘 얘기해서 누가 일임하던지 분담하던지 알아서 해. 그러니 슬슬 서방님들도 목소리를 내긴 하더군요. 형,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면 일단은 알았어. 하지만 큰동서는 도저히 못 참겠던지 여기서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다시는 못 돌릴 걸 알았나 봐요. 아주버님,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결정하실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굳은 목소리로 탁탁거리면서 답하는 거예요. 여지껏 봐왔던 모습 중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차가운 말투였어요. 왜요? 평소에 그렇게 어머니한테 잘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우리 어머니도 지금 저렇게 누워있는 저 사람보다는 오래 봐온 재수씨들이랑 같이 있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상황이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어머니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자식들 중 누군가는 모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지금 그럴 수가 없다고요. 안 보여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이때 순간적으로 물이라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고 그래도 큰동서는 여기서 지면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잘도 반격을 하더군요. 아주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감정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저기 형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신 건 알겠지만 그건 그것대로 안타깝지만요. 이렇게 어머님 상황과 결부시켜서 결정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이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가봐야 하나 할 정도로 언성이 높아지며 걷잡을 수 없이 아주 날카로워지더군요. 아니요, 전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제가 그럴 일이 뭐가 있죠? 지금 제가 뭐 우리 와이프가 아픈 거랑 재수씨들이랑 뭔가 연결되는 거라도 있어서 이런 말을 한다고요? 재수씨,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수씨가 잘못하신 게 있는 건가요? 우리 와이프가 아프고 지금 집골이 이 모양 된 게 재수씨랑 막내 재수씨 탓을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얘기가 지금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이후로 저는 진짜 숨막힐 듯한 침묵 속에 계속 방문에 귀를 대고 있었지만 거의 한 10분가량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중에 쥐가 날 지경이었어요. 다들 간 건가 싶어서 문틈을 살짝 열었는데 세상에 아직도 그러고들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차마 그 누구도 발을 뗀다든지 말을 더 못 잇고 말이에요.
제가 다 갑갑하고 불편해서 그냥 다시 침대로 슬슬 움직여서 누웠어요. 그러고 얼핏 잠든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밖이 깜깜하니 밤이 되어 있더군요. 근데 마침 남편이 들어오더니 제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순간 눈물이 울컥하고 또 올라오더군요. 여보, 미안해. 진짜 내가 죄인이야. 여보를 너무 힘들게 했어. 남편의 무너지는 얼굴을 보니 저 역시 괴로운 마음에 같이 안고 토닥여 주었어요. 그러고 한참을 있다가 남편이 다시 무겁게 입을 열었는데 제가 그렇게 넋놓고 잠든 사이 서방님들이나 재수씨들이나 난리가 났었나 봐요. 아마 제가 양수가 터지고 유산까지 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저 동서들도 나름 지들 방어를 한답시고 남편들에게 어찌저찌 변명들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남편까지 있는 앞에서 그런 적당한 발림말을 해봤자 먹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서방님들도 날 서 있는 큰형의 모습을 보니 더 대꾸를 하지 못했고 동서들은 졸지에 치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어머니를 돌아가며 지들이 모실 생각을 하니 어이가 없었나 봐요. 하지만 불만이 많아도 어쩌겠어요? 이 집에서 웬만한 재산 상속은 거의 큰아들인 남편에게 되어 있고 서방님들이 딱히 그쪽에 막 욕심내는 쪽은 아닐지라도 동서들 생각은 달랐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애지간히 권한이 우리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쩜 그 부인인 저를 그렇게 만만히 보고 하대했던 건지 정말 멍청하기 그지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은 막내 동선의 어머니가 가 계신데 매일 울면서 그렇게 자기 남편한테 전화하고 난리를 치는 모양입니다. 들어보면 어머니 상태가 엄청 심각하다기보단 아무래도 애 둘을 챙기면서 치매인 시어머니 밥 챙기고 센터 모셔다 드리고 어디 몰래 나가실까 신경 써야 하니 힘든가 봐요. 그걸 큰동서한테 넘기려는데 큰동서도 만만치 않은 성격이니 미루고 미루면서 이젠 지들끼리 싸우는 판국이고요. 그냥 저는 멀리서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고 있어요. 남편이 저한테 일생 내내 쟤네들 얼굴 안 봐도 된다고 도장을 찍은 탓에 시댁 모임도 안 가고 우리 부부끼리만 그냥 생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어찌저찌 풀릴 일도 아니고 지나간 상처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저 남편과 사이에서 생긴 상처를 남편 스스로 어떻게든 가라앉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저보다 더 괴로워함을 보고 그냥 그렇게 같이 치료해 나가는 중입니다. 내년이면 저도 40이 되는데 뭐가 어찌되었던 저는 참 지독하게도 희망을 놓을 수가 없네요. 예전부터 저는 결혼하면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아기를 갖는다면 이 사람의 아기라고 생각했기에 끔찍한 일을 겪긴 했지만 일단은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둘이 같이 살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어보고 싶습니다.